제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있었냐고요? 제 이름은 박순자, 올해 나이 70입니다. 이 나이가 되어 뒤를 돌아보니 제 인생은 잘 차려진 밥상 같았지요. 젊었을 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이었고 중년에는 기름지고 푸짐했으며 지금에 와서는 다 먹고 난 뒤에 텅 빈 그릇들과 이 상을 치워야 하는 늙은이 하나만 덩그러니 남았네요. 눈물요. 진작에 마르다 못해 이 밥상 나뭇결 사이사이로 다 스며들었지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밥상 위의 눈물이라고 부를까 합니다. 제 평생은 내세울 것 하나 없습니다. 유일하게 허리 펴고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여기 서울 강남, 땅 한 평이 금값인 이곳에 온전히 제 돈으로 산 행복 아파트 한 채가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저와 먼저 간 그 박복한 영감, 둘이서 한 푼 두 푼 악착같이 모아 장만한 집입니다. 남편은 공사판에서 허리가 휘었고 저는 우리 시장에서 30년간 반찬 장사를 했습니다. 손에 밴 김치 냄새는 평생을 씻어내도 지워지지 않을 것만 같았죠. 남편은 일찍 세상을 뜨고 저와 아들 진우에게 이 집 한 채를 남겼습니다. 그날부터 이 집과 제 아들 이진우는 제 삶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진우에게 쏟아부었습니다. 남의 집 아이들이 비싼 수입 분유를 마실 때 형편이 어려웠던 우리 집에서는 가장 좋은 쌀로 미음을 끓여 먹였습니다. 남의 집 아이들이 비싼 과외를 받을 때 저는 매일 밤 진우 옆에 앉아 밤늦도록 책을 읽어주며 글자 하나하나를 가르쳤습니다. 아들은 제 속을 썩이지 않고 괜찮은 대학에 붙었고 번듯한 회사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은 김지연이라는 아가씨를 데려왔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연예인처럼 예쁘고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한 아이였죠. 저는 두 사람의 선남선녀 같은 모습을 보며 나 박순자, 이제 고생은 끝이고 복받을 일만 남았구나 생각했습니다. 둘이 결혼할 때 저는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꺼내 지연이에게 제대로 된 예물 한 세트를 사주고 집도 새로 인테리어까지 싹 해서는 기쁜 마음으로 작은 방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나는 괜찮다. 너희만 좋으면 엄마는 어디서 자도 다 똑같아. 그때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손자 민준이가 태어난 후 몇 년간은 집안이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매일 동트기 전에 일어나 사골국을 끓이고 온갖 밑반찬을 만들어 온 식구의 아침상을 완벽하게 차려냈습니다. 아들이 제가 빳빳하게 다려준 셔츠를 입고 출근하는 뒷모습을 보고 손자가 제가 만든 계란말이를 먹으며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볼 때면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할머니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복이라는 게 꼭 한여름의 얼음 같아서 보기에는 좋아도 금세 녹아 없어지더군요.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한 건 손자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지연이가 제가 만든 감자조림을 한 젓가락 집어들고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하더군요. 어머니, 요즘 간을 좀 짜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이 아이들 짜게 먹으면 심장에 안 좋대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말했죠. 어머, 그랬니? 내일부턴 간장을 좀 덜 넣어마. 그날 이후로 밥상머리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국이 너무 기름지다. 내일은 고기가 너무 물렀다. 저는 점점 눈치를 보게 되었고 무슨 음식을 하든 먼저 지연아, 이만하면 괜찮겠니? 하고 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며느리는 늘 흠을 잡아냈습니다. 얼마 안 가 제 생활 습관에 대한 지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 밤에 텔레비전 좀 그만 보시면 안 돼요? 민준이 다음 날 일찍 일어나야 해서 조용해야 하거든요. 어머니, 기침 소리가 너무 크셔서 저랑 진우 아빠랑 잠을 설쳐요. 저는 밤에 텔레비전을 켤 엄두도 못 냈고 기침이 나올 때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들의 귀한 잠을 방해할까 봐서요. 저는 아들이 제 편을 들어주길 바라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 진우가 동네 아이들에게 맞고 들어왔을 때 제가 뛰쳐나가 그 아이를 혼내주었던 것처럼요. 처음에는 진우도 지연아, 엄마 연세도 있으신데 당신이 좀 이해해드려 하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은 점점 줄어들었고 이내 길고 긴 한숨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들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제 눈을 피한 채 말했습니다. 엄마, 지연이도 우리 좋으라고, 민준이 좋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좋으라고. 그 말은 무딘 칼이 되어 제 심장을 한 겹 한 겹 저미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집에 나쁜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만든 밥도, 제 생활 습관도, 제 존재 자체가 나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가 끝난 후 지연이는 아주 근사하게 만들어진 책자 하나를 꺼내 들고는 베란다의 꽃처럼 화사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제가 친구 통해서 알아본 건데 경기도에 있는 최고급 요양원이에요. 며느리는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긴 온천도 있고 전문 영양사가 식단도 짜주고 취미 교실도 다양해서 어머니 혼자 답답하게 집에 계시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저희가 다 어머니 건강 생각해서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 책자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아들 이진우를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손주에게 사과를 깎아주는데 온 신경을 쏟는 척하며 저와 눈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복을 누리러 가는 게 아니라 처분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낡고 쓸모없어진 가구처럼 정중하게 이 집에서 치워지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속은 한겨울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저는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좋구나. 너희도 일하느라 바쁘고 민준이 돌보려면 힘든데 내가 여기 있어봐야 이제 딱히 도와줄 것도 없지? 거기 가면 조용하고 좋겠네. 저는 그들에게 제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징징거리는 짐짝으로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 박순자, 버려지더라도 내 발로 당당하게 걸어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빨랐습니다. 일주일 뒤, 진우는 차를 몰아 저를 그 최고급 요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오는 내내 아들은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프로젝트에 문제가 좀 생겼어요. 저희가 지금 돈이 좀 없어서 그래요. 두어 달 뒤에 형편 좀 나아지면 바로 모시러 올게요. 저는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창밖 풍경을 보며 하고 대답했습니다. 속으로는 내 아비는 공사장에서 다리가 부러졌을 때도 돈 없다는 소리 한 번을 안 했다고 생각하면서요. 요양원은 산속에 있었고 겉보기에는 정말 번듯했습니다. 하지만 제 방에 들어서는 순간 음습하고 눅눅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방은 해가 들지 않는 1층 구석이었고 하루 종일 햇볕 한 줌 들지 않았습니다. 벽모퉁이에는 곰팡이가 슬어 있었고 침대 시트는 축축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녁 식사가 배달되었습니다. 멀건죽 한 그릇에 멀쩡하지도 않은 나물 몇 가닥, 그리고 정체 모를 식은 생선 한 토막. 책자에서 말하던 전문 영양사 식단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었습니다. 몹시 귀찮은 표정의 요양보호사 한 명이 들어와 제 휴대폰을 가져갔습니다. 할머니, 규정이라서요. 휴대폰 전자파가 어르신들 건강에 안 좋다고 해서요. 매주 금요일 오후에 공용전화로 가족분들이랑 5분씩 통화하게 해드릴게요. 5분의 제 인생, 수십 년의 노고는 결국 일주일에 5분짜리 통화 시간으로 환산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그럴듯한 거짓말에 정성껏 포장되어 요양원이라는 이름의 쓰레기장에 버려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차갑고 딱딱한 침대에 누워 칠흑 같은 산을 바라보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생을 아들 하나만 보고 뛰어온 내 심장이 그날 밤 완전히 멎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요양원에서의 나날은 물에 불어 터진 찬밥 같았습니다. 아무 맛도 없고 삼킬 수도 없었죠.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낮에는 창가에 앉아 늘 똑같은 숲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이곳에서 시간은 멈춘 듯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증거는 일주일에 5번 나오는 돼지죽 같은 밥과 일주일에 한 번 주어지는 그 가련한 5분의 통화 시간뿐이었습니다. 매번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저는 심판을 기다리는 죄수처럼 긴장하며 얼룩투성이 공용전화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늘 지연이의 느끼하고 달콤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거기 지낼 만하세요? 밥 잘 챙겨 드시고
다른 할머니들이랑 이야기도 많이 나누세요. 민준이가 할머니 많이 보고 싶어 하는데 요즘 학원 숙제가 너무 많아서요. 방학하면 저희가 보러 갈게요. 진우는 가끔 전화를 넘겨받았지만 목소리는 항상 지쳐 있었고 엄마, 몸 잘 챙기세요 같은 말 뒤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들이 하는 말이 모두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영원히 돌아가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의 전화번호, 일주일에 5분씩 처리해야 하는 업무가 되어버렸습니다. 제 몸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희망이 사라지면 몸도 함께 무너지는 법입니다. 저는 종종 오후 내내 의자에 앉아 옛날 일들을 되새김질했습니다. 진우가 어릴 때 고열로 펄펄 끓던 날, 제가 아들을 업고 새 블록을 달려 겨우 병원을 찾았던 일. 아들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제 유일한 금반지를 전당포에 맡겼던 일. 아들이 첫 월급을 타서 제게 사주었던 빨간 목도리. 저는 아직도 장롱 깊숙이 간직하고 있는데 저는 이 기억들을 인색한 구두쇠가 금화를 새듯 마음속으로 곱씹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남는 것은 한 줌의 쓸모없는 모래뿐이었습니다. 변화는 아주 평범한 어느 날 오후에 찾아왔습니다. 요양원에 김민혜라는 새로운 요양보호사가 왔습니다. 20살 남짓한 얼굴이 동글동글하고 웃을 때 보조개가 예쁘게 패는 아가씨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늘 굳은 표정을 짓지도 않았죠. 그 아이가 제 방 청소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날 민희는 책상을 닦다가 제 침대 머리맡에 놓인 가족 사진을 보았습니다. 민준이 5살 생일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 저와 진우, 지연이, 그리고 민준이는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죠. 할머니, 며느님이 정말 예쁘시네요. 돈도 많아 보이시고요. 민희가 무심코 말했습니다. 저는 기운 없이 긍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민희는 무언가 생각난 듯 사진 액자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저분을 어디서 본 것 같아요. 맞다, 바로 지난주였어요. 저희 호텔에서 자기 친정어머니 칠순 잔치를 열어줬거든요. 와, 정말 대단했어요. 꼭대기층 연회장을 통째로 빌렸는데 한 상에 수백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머리를 무언가로 세게 얻어맞은 듯 쿵 하고 울렸습니다. 그 순간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민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너무 세게 잡는 바람에 제 손톱이 아이의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흥분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의 말을 끊었습니다. 어느 호텔. 민희는 제 모습에 깜짝 놀라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저기 시내에 있는 신라 호텔이요. 제가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서 저희 지배인님을 알아봤거든요. 신라 호텔. 꼭대기층 연회장. 한 상에 수백만 원짜리 잔치. 얼굴도 본 적 없는 사돈의 칠순 잔치. 그런데 제 아들은 제게 직접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우리가 지금 돈이 좀 없어요? 형편 나아지면 모시러 올게요. 거짓말.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들은 돈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돈을 제게 쓰는 것이 아까웠을 뿐입니다. 저는 이 곰팡내 나는 방에서 돼지죽 같은 밥을 먹고 있는데 그들은 휘황찬란한 호텔에서 다른 엄마를 위해 축배를 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분노도 슬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뼛속에서부터 스며나오는 살을 애는 듯한 한기뿐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저는 그들 마음속에서 지연이 엄마만도 못한 존재였습니다. 아니, 생판남보다도 못한 존재였습니다. 그저 빨리 처리해야 할 골칫덩어리일 뿐이었죠. 저는 민희의 팔을 놓고 심호흡을 하며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냉정해져야 했습니다. 울고불고 따져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저를 이곳에 버릴 수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제 생사 따위는 이미 안중에도 없을 테니까요. 제 힘으로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아픈 척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기억력이 심하게 감퇴한 것처럼요. 민희가 밥을 가져다 줄 때면
저는 아이의 손을 붙잡고 지연아 라고 부르며 민준이는 왜 안 왔냐고 물었습니다. 민희는 동정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보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할머니, 사람 잘못 보셨어요. 저는 할머니 며느님이 아니에요. 저는 그 아이가 저를 완전히 정신나간 노인으로 믿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제 다음 행동이 의심을 사지 않을 테니까요. 이틀 정도 지나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민희가 혈압을 재러 왔을 때 저는 베개 밑에서 꼬깃꼬깃한 천주머니 하나를 떨리는 손으로 꺼냈습니다. 제가 몰래 숨겨둔 비상금이 들어있었죠. 민희야, 저는 어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미가 우리 민준이 새로 나온 로봇 장난감 사주고 싶은데 저번에 전화했을 때 갖고 싶다고 했거든. 근데 내가 카드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어. 늙으니까 머리가 말을 안 듣네. 저는 말하며 탁한 눈물 몇 방울을 쥐어짰습니다. 내 휴대폰 좀 빌려줄 수 있을까? 내 자산관리사한테 전화해서 비밀번호 좀 물어보게. 딱 한 통화만 할게. 금방 끝나. 착한 민희는 정신은 오락가락하지만 딱한 저를 보며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희는 자기 휴대폰을 꺼내 제가 불러주는 번호를 눌렀습니다. 그것은 제가 달달 외우고 있는 우리은행 VIP 자산관리팀장의 직통 번호였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 민희는 제 귀에 휴대폰을 대주었습니다. 저는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방금까지 어눌했던 목소리는 그 순간 더없이 또렷하고 냉정하게 변했습니다. 박 팀장님, 저 박순자입니다. 주민등록번호는 XXXXXXXXXXX. 본인 박순자는 지금 즉시 제 명의의 모든 은행카드와 제 아들 이진우, 며느리 김지연이 소지한 모든 가족 카드의 분실 신고 및 정지를 요청합니다. 네, 지금 바로 효력 발생하게 해주세요. 전화기 너머의 박 팀장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전문가답게 대답했습니다. 네, 박순자 고객님. 바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카드는 재발급해드릴까요? 아니요, 됐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두 번째 목적을 말했습니다. 박 팀장님, 그리고 소비 내역 하나만 더 조회해주세요. 약 6개월 전 제 가족 카드로 소지자는 김지연이고 3천만 원이 결제된 내역이 있을 겁니다. 구체적인 사용처와 비고란을 확인해주세요. 박 팀장은 잠시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대답했습니다. 찾았습니다. 고객님, 6개월 전 5월 12일 청담동 루이비통 매장에서 3천만 원이 결제되었습니다. 소비 내역 비고란에는 어머니 안마의자 사드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마의자. 저는 70평생 안마의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도 못 해봤습니다. 3천만 원째가 시장에서 김치를 몇 톤이나 팔아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그들은 제 돈으로 명품 가방을 사면서 장부상에는 제게 주는 선물이라고 적어 놓았던 겁니다. 좋다, 참 좋아. 내 착한 아들, 내 착한 며느리. 그들은 저를 버리려고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제 주머니에 남은 마지막 쌈짓돈까지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수화기에 대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당 소비 내역 전자 영수증을 제 동생 박용규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이메일 주소는? 전화를 끊고 저는 민희에게 휴대폰을 돌려주며 다시 멍하고 흐릿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보며 웃었습니다. 고맙다, 착한 아가씨. 생각났어, 비밀번호. 우리 민준이 생일이었네? 민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웃었습니다. 생각나셨다니 다행이에요, 할머니. 보세요, 진짜로 정신이 없으신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 아이의 젊고 선한 얼굴을 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나는 정신이 없는 게 아니라 이제야 정신을 제대로 차린 거란다. 오늘부터 나 박순자, 더 이상 아들을 위해 눈물 흘리는 엄마가 아니다. 나 자신을 위해 한번 살아볼 것이다. 이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그날부터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치매가 심해져서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노파 역할을 맡았습니다. 저는 그 어떤 텔레비전 배우보다도 이 역할을 잘 해냈습니다. 제 관객은 오직 제 아들과 며느리뿐이었고 제 판도는 제 남은 인생과 존엄이었으니까요.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저를 보러 왔습니다. 문병이라기보다는 제 병세의 진척 상황을 시찰하러 오는 것에 가까웠죠. 지연이는 값싼 카네이션 한 다발을 들고 와 흠잡을 데 없는 미소를 지으며 제 침대 곁에 앉아 아이를 달래는 듯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밥은 제때 챙겨 드셨고요. 저는 때로는 멍하니 며느리를 쳐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때로는 갑자기 그 애의 손을 붙잡고 진우 고모라고 불러서 기겁하게 만들었습니다. 진우는 늘 문가에 서서 가까이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죄책감이 가득했지만 그 죄책감은 물 위에 뜬 기름때처럼 입김 한 번에 흩어질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제가 정신이 나간 모습을 볼 때마다 눈빛 깊은 곳에서 쉽사리 감춰지지 않는 안도감을 내비쳤습니다. 그렇겠죠? 정신 나간 어머니가 정신이 멀쩡해서 자신들을 추궁하는 어머니보다 상대하기 훨씬 쉬울 테니까요. 그들은 제가 하루하루 쇠약해지는 모습을 점점 더 자신들에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며 감출 수 없는 득의를 내비쳤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뽑혀버린 늙은 이빨이 더는 물어뜯을 힘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등을 돌리고 떠난 뒤 멍한 눈빛의 그 늙은이가 즉시 날카로운 눈빛으로 변한다는 것을요. 저는 미니의 선량함과 동정심을 이용해 제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에 옮겼습니다. 미니는 제가 바깥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창구가 되었습니다. 저는 미니에게 동생이 보고 싶다며 전화를 한 통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미니의 휴대폰을 빌렸을 때 저는 제 동생 박용규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제 동생 용규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목수입니다. 우리 남매는 늘 사이가 좋았죠. 전화가 연결되었을 때 저는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고 전례 없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용규야, 누나다. 내 말 끊지 말고 잘 들어. 첫째, 강남 행복아파트 팔 거다. 둘째, 유언장 새로 쓸 거다. 가장 믿을 만한 변호사랑 부동산 중개인 알아봐줘. 명심해. 가장 믿을 만해야 한다. 모든 일은 비밀리에 진행해야 해. 진우랑 지연이는 절대 알아선 안 돼. 알겠니? 전화기 너머의 동생은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이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나, 알겠어. 그동안 고생 많았네. 그 한마디에 눈물이 터져나올 뻔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아직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 후 몇 주간 저는 계속해서 치매 환자 연기를 하면서 미니의 휴대폰을 통해 동생에게 모든 것을 원격으로 지시했습니다. 동생은 일 처리가 빨랐습니다. 그는 곧 업계에서 입이 무겁고 유능하기로 소문난 장 변호사라는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장 변호사는 강남 고급 아파트만 전문으로 취급하는 중개인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소리소문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강남의 집, 특히 제 집처럼 위치 좋고 층수 좋고 대출 하나 없는 행복 아파트는 시장에서 없어서 못 파는 물건이었습니다.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중개인은 아주 적합한 매수자를 찾았습니다. 결혼을 앞둔 젊은 의사 부부였는데 전액 현금으로 지불할 것이며 빠른 입주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계약일은 수요일 오후로 정해졌습니다. 계획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 화요일, 진우와 지연이가 또 저를 시찰하러 왔을 때 저는 진우의 손을 붙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울며 말했습니다. 진우야, 엄마가 이제 곧 갈 것 같아. 엄마 집에 가보고 싶어. 우리 집에 다시 한 번만 가보고 싶어. 그냥 엄마 마지막 소원 하나만 들어준다 생각하고, 응? 제 연기는 명백히 대성공이었습니다. 진우는 제 탁한 눈과 떨리는 손을 보더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오래오래 사셔야죠. 알았어요. 알았어. 내일 바로 모시고 갈게요. 집에 가봐요. 우리.
옆에 있던 지연이는 얼굴에 짜증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현모양처 같은 표정으로 바꾸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집이 그리우시면 가봐야죠. 진우 씨, 내일 휴가 내고 우리 같이 어머니 모시고 다녀와요. 그들은 제가 임종을 앞두고 옛집에 대한 향수에 젖은 불쌍한 노인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죽고 나면 이 집이 순리대로 자신들의 것이 될 거라고 속으로 계산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가식적으로 저를 위로하며 제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진우가 운전하고 지연이는 조수석에, 저는 뒷자리에 앉아 제 반평생의 피땀으로 일군 그 행복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익숙한 아파트 단지로 차가 들어서고 익숙한 건물을 보자 제 마음은 아무런 동요도 없었습니다. 이곳은 한때 제 집이었지만 그들이 저를 요양원에 보낸 그 순간부터 이곳은 그저 제 이름이 적힌 시멘트 상자에 불과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먼지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지연이는 과장되게 손부채질을 하며 불평했습니다. 어휴, 냄새 좀 봐. 저는 며느리를 무시하고 곧장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이미 세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제 동생 용규였습니다. 저를 보자 눈가가 붉어졌지만 이내 제게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다른 두 사람은 말끔한 양복 차림의 장 변호사와 그 젊은 매수자였습니다. 진우와 지연이는 얼어붙었습니다. 진우는 이 광경을 보고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엄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분들은 누구세요? 저는 아들에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거실 테이블로 다가가자 장 변호사가 이미 2개의 서류를 준비해두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주택매매계약서, 다른 하나는 재산증여 공정증서였습니다. 저는 펜을 들어 조금도 떨지 않고 제 아들과 며느리가 보는 앞에서 주택매매계약서의 매도일란에 박순자 3글자를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공정증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서류에는 저 박순자가 자발적으로 본인 명의의 모든 동산과 부동산, 집원 주택매각 대금 전액 포함을 본인 사후의 조카, 즉 동생 용규의 아들인 박성호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증여일란에 한 획 한 획, 다시 한번 제 이름을 썼습니다. 서명을 마친 후 저는 펜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경악에서 공포로 그리고 마침내 분노로 일그러지는 진우와 지연이의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평생 이렇게 평온했던 적도 이렇게 힘이 넘쳤던 적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한 글자 한 글자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 오늘부터 다른 사람 집이다. 내 재산, 내 연금, 내 통장에 있는 돈 한 푼까지 오늘부터 너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 순간 거실에는 죽음과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들 마음속에 있던 탐욕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건물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와 계약서 위에 적힌 제 작은 이름 석자를 비췄습니다. 문득 그 글씨가 제 평생 쓴 글씨 중에 가장 멋져 보였습니다.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김지연은 바늘에 찔린 풍선처럼 터져버렸습니다. 그 예쁜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지더니 제 코앞에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미쳤어요. 이 늙은이가 정신이 나갔나. 어떻게 집을 팔아요? 그건 우리 집이에요. 진우 씨 집이라고요. 저는 싸늘하게 며느리를 쳐다보았습니다. 한때 어머니 소리를 꿀보다 달게 하던 그 여자가 마침내 모든 위장을 벗어던진 것입니다. 저는 그녀의 히스테리를 무시하고 제 아들 이진우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는 털썩하고 바닥에 무릎을 꿇더니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기어와서는 눈물 콧물을 다 쏟아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다 지연이가 시킨 거예요.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는 게 엄마를 위한 거라고, 우리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우리만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제가 잠깐 정신이 나가서 그 말을 들었어요. 엄마, 저한테 이러시면 안 돼요. 제가 엄마 하나뿐인 아들이잖아요. 하나뿐인 아들? 저는 눈물로 범벅이 된 아들의 얼굴을 보았지만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져 아무런 파문도 일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 다리를 빼냈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얼음 송곳이 되어 그의 심장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버려져서 그 곰팡내 나는 방에서 매일 찬죽 마시면서 배고파서 밤새 위가 아파 잠 못 잘 때 너는 어디에 있었니? 그는 얼어붙었고 울음소리도 멎었습니다. 내가 추워서 밤새 기침을 하면서도 기침약 하나를 못 먹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니? 그는 떨기 시작했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내 장모 칠순 잔칫날 내가 신라호텔 연회장에서 웃으면서 장모님을 위해 축배를 들고 있을 때 나는 영양실조로 요양원 복도에서 쓰러질 뻔했다. 이진우, 그 순간부터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었다. 저는 말을 마치고 들고 있던 천가방에서 박 팀장이 동생에게 보내주고 동생이 다시 인쇄해준 소비 내역서를 꺼냈습니다. 저는 그것을 그들 앞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그 얇은 종이 한 장이 그 순간만큼은 천근만근의 무게를 가진 듯 했습니다. 이게 내가 나한테 사준 잔마의자니? 저는 3천만 원짜리 명품 소비 내역서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김지연, 너는 내 돈으로 내가 좋아하는 명품 가방을 사면서 장부에는 나한테 주는 선물이라고 적었더구나. 내가 70평생 그런 비싼 물건은 누려본 적도 없지만 이제는 필요도 없다. 지연이는 그 내역서를 보고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진우는 온몸에 힘이 다 빠져나간 사람처럼 바닥에 주저앉아 텅 빈 눈으로 3천만 원. 내가 감히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추악한 몰골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용규야, 가자. 동생이 저를 부축했고 장 변호사와 매수자도 제게 정중하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 아파트를 나섰고 문을 닫는 그 순간 저는 지난 70년의 좋고 나쁜 모든 기억을 그 안에 함께 가두었습니다. 이제부터 나 박순자, 오직 나 자신을 위해 산다. 저는 그 최고급 요양원이라는 곳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집을 판 돈의 일부로 진짜 최고급 실버타운에 입주했습니다. 이곳에는 환한 통유리창이 있고 푹신하고 편안한 침대가 있으며 전문 영양사가 매일같이 메뉴를 바꿔가며 맛있는 식사를 차려주었습니다. 저는 그 착한 요양보호사였던 김민희를 찾아내 3배의 월급을 주고 제 개인 간병인으로 고용했습니다. 민희는 처음에는 믿지 못하다가 제가 고용계약서를 내밀자 눈시울을 붉히며 수락했습니다. 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실버타운의 한국화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평생 반죽하고 김치만 주무르던 제 거친 손으로 처음 붓을 잡았습니다. 선생님은 제게 재능이 있다며 제 산수화에 기세가 넘친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습니다. 은퇴한 선생님도 있었고 사업을 하셨던 분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오후에 티타임을 즐기고 수다를 떨고 화투를 쳤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이면 실버타운의 여행 프로그램을 따라 제주도의 유채꽃을 보러 가고 부산의 바다를 보러 갔습니다. 저는 평생 가보지 못했던 곳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녔습니다. 제 웃음소리는 지난 10년을 합친 것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이진우와 김지연, 그들의 이야기는 친척들의 뜬 소문을 통해 들었습니다. 대출 하나 없던 강남의 행복 아파트를 잃고 그들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동네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그 3천만 원짜리 명품 소비에 자잘한 다른 낭비까지 더해져 그들의 신용카드는 이미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비싼 월세를 내야 할 뿐만 아니라 막대한 빚까지 갚아야 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하루아침에 구름 위에서 진흙탕으로 떨어졌습니다. 듣자 하니 그들은 돈 때문에 끝없이 싸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진우는 지연이에게 허영심에 가득 차 자신을 망쳤다며 엄마와 집을 모두 잃게 만들었다고 욕했습니다. 지연이는 진우에게 무능하고 약해 빠져서 제 앞가림도 못한다고 욕했습니다. 한때 금슬 좋던 부부는 서로를 탓하는 원수가 되었습니다. 결국 김지연의 사모님 꿈은 산산조각 났고 그녀는 그런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진우 역시 이 일로 회사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고 모든 친척과 친구들 사이에서 아내 때문에 친어머니를 내쫓고 결국 닥쳤던 게 신세가 된 불효자식이라는 조롱거리로 전락했습니다. 가끔 진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는 전화기 너머에서 울며 용서를 빌고 자기가 잘못했다며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듣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진우야, 내 인생이나 잘 살아라. 명절에는 잊지 말고 내 아버지 산소에 찾아가서 술이라도 한 잔 올려드리고. 너는 그냥 내가 내 아버지 따라 일찍 갔다고 생각해라.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실버타운의 햇살 가득한 베란다에 앉아 저 멀리 푸른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미니가 예쁘게 깎은 과일 한 접시를 들고 와 웃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오후 영화는 어떤 걸로 보실래요? 저는 달콤한 멜론 한 조각을 집어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정말 달았습니다. 저는 웃으며 미니에게 말했습니다. 희극으로 보자꾸나. 실컷 좀 웃고 싶네. 내 인생이라는 이 잔치상에 비록 마지막에는 저 혼자 남았지만 저는 마침내 저 자신을 위해 가장 달콤한 과일 한 조각을 집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맛 참 좋구나. 엔드.